새벽 4시 영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쓸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반찬 가게를 혼자 꾸려가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다. 5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볶고 멸치를 우려내고 각종 나물을 무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다. 오전 8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다. 영희네 반찬 가게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부분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었다. 영희야, 오늘도 일찍 문 열었구나. 77세의 김 여사님이었다. 단정한 회색 카디건에 깔끔하게 빗어 올린 은발,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 같았다. 김 여사님은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영희의 가게를 찾아준 손님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자주 오는 단골이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만든 콩나물 무침이 아주 맛있게 됐어요. 영희는 언제나 김 여사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그냥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지만 어느새 진심이 담긴 호칭이 되어버렸다. 그래? 그럼 그거하고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까지 조금씩 담아줘. 혼자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먹겠어. 김 여사님의 말투에는 특유의 정감이 묻어났다. 영희는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담으며 물었다. 따님은 안 오세요? 요즘 뵙지 못한 것 같은데. 정숙이? 바쁘다더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시간이 없어서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까.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스며들었다. 영희는 그런 김 여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더욱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다.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이고, 이 사람이. 내가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뭐. 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었다. 김 여사님은 영희의 반찬 솜씨를 칭찬하고 영희는 김 여사님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영희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3년 영희에게는 친정 식구도 시댁 식구도 없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남편의 가족들과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이 끊어졌다. 그런 그녀에게 김 여사님의 존재는 특별했다. 영희야,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차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느 날 김 여사님이 불쑥 제안했다. 영희는 순간 당황했다.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그래도 될까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우린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 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너도 가게 정리하고 나면 할 일 없을 텐데.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김 여사님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시작된 김 여사님 댁 방문은 영희에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일주일에 2~3번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김 여사님의 아담한 아파트로 향했다. 김 여사님의 집은 언제나 깔끔하고 정갈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어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벽에는 젊은 시절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특히 많았다. 우리 영감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먼저 갔지만 말이야. 김 여사님은 차를 우리며 자연스럽게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영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죽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산 사람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 말이야. 김 여사님의 말에 영희는 깊이 공감했다. 그래서인지 김 여사님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김 여사님은 영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고 영희는 김 여사님에게 젊은 활력을 선사했다. 김 여사님이 몸이 아플 때면 영희가 달려가 간병을 했고 영희가 가게 일로 힘들 때면 김 여사님이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 정말 친정엄마 같으세요. 어느 날 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딸처럼 여기고 살까? 김 여사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영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혈연이 아니어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영희와 김 여사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느새 든든한 가족의 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 김 여사님이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찾았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그게 말이야. 어제 집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거든. 김 여사님은 보자기를 풀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첩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우리 가족 사진들이야. 남편이랑 젊었을 때부터 애들 어릴 때까지 다 들어있어. 혼자 보기 아까워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 영희는 김 여사님 옆에 앉아 함께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김 여사님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신랑분도 멋지시고. 그때가 좋았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 사진을 넘기다가 어린 정숙의 모습이 나왔다.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정숙이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숙 씨도 참 귀여웠네요. 그래, 어릴 땐 정말 천사 같았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지. 돈이 생기고 살림이 나아지면서부터인 것 같아.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영희는 그런 김 여사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 사람은 다 변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고맙다, 영희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은 더욱 자주 가게를 찾았다.
때로는 반찬을 사러, 때로는 그냥 영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희 역시 김 여사님이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신경이 쓰였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영희는 김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영희야. 전화까지 하고. 나야 뭐 특별한 일 없이 지냈지. 너는? 저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다 영희야. 내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잘 챙겨.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이제 영희에게 김 여사님은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다. 진짜 어머니처럼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 여사님에게도 영희는 혈육 못지않게 아끼는 딸 같은 존재였다. 서로의 삶에 스며든 이 따뜻한 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김 여사님과 영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시선이 있었다. 바로 김 여사님의 큰딸 정숙이었다. 45살의 정숙은 어머니가 반찬가게 영희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엄마, 또 그 가게 가세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이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였다. 김 여사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응, 영희네 가서 반찬도 사고. 얼굴도 좀 보려고. 매일매일 뭐 하러 그렇게 자주 가세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안 돼요? 김 여사님은 딸의 차가운 어조에 당황했다. 언제부터인가 정숙은 자신이 영희와 가까워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영희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친정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친정엄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남이에요, 남. 혈육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김 여사님은 딸의 변한 모습이 낯설었다.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니? 세상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순수한 마음이요? 엄마는 너무 순진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정숙은 더욱 노골적으로 영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영희네 반찬 가게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영희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며칠 후 정숙이 직접 반찬 가게에 나타났다. 영희는 정숙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이렇게 가게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어서 오세요. 영희가 밝게 인사했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당신이 영희 씨군요. 우리 엄마가 매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정숙 씨시군요. 어머니께서 늘 자랑을 하셔서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숙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 엄마가 많이 번거롭게 하시죠? 나이 드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인걸요. 힘이 되어준다고요? 정숙이 비웃듯 말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당신한테 무슨 힘이 되어줘요? 영희는 정숙의 말투에 당황했다. 김 여사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만해요. 정숙이 영희의 말을 끊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엄마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란다고요? 재산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숙의 직설적인 말에 영희는 얼굴이 하얘졌다.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숙 씨,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좋아서요?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할머니를 뭐가 좋아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그만 접근하세요. 혼자 사신다고 다른 사람,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가버렸다. 영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억울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님이 평소와 다르게 늦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야,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정숙이가 너한테 무슨 말 했다면서. 영희는 순간 당황했다. 정숙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걱정되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안부 인사 정도만. 거짓말하지 마. 정숙이 성격 내가 모르겠니? 분명 심한 말 했을 거야.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딸 입장을 이해해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그 아이가 요즘 이상해졌어. 돈만 생각하고. 김 여사님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영희야, 미안해. 내 딸이 너한테 상처 주는 말 했을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정숙 씨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김 여사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순수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했다. 그 후로 며칠간 영희는 고민에 빠졌다. 김 여사님과의 만남을 줄여야 하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이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면 차마 거리를 둘 수가 없었다. 영희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어느 날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정숙이 때문이지? 그 아이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혼내둘 테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가족 사이에 오해 생기면 안 돼요. 가족이라. 김 여사님이 쓸쓸하게 웃었다. 요즘 정숙이를 보면 정말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정숙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반찬 사러 왔지 뭐. 집에 반찬 많이 있잖아요. 왜 자꾸 여기 와서 이분 괴롭혀요? 내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엄마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정숙이 영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죠, 영희 씨? 실은 우리 엄마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죠? 영희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어떻게 대답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다. 저는. 영희가 입을 열려던 순간 김 여사님이 먼저 말했다. 정숙아, 그만해. 너무 심하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며칠간 가게에 오지 않았다. 영희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정숙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라 쉽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숙이 뭐라고 하든 김 여사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김 여사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와 같았던 화요일 아침이었다.
영희는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며 김 여사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오셨을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김 여사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영희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정숙과의 갈등 때문에 며칠 전부터 김 여사님이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것이 떠올랐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실 리 없는데. 불안감이 커진 영희는 가게를 잠시 닫고 김 여사님 댁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러봤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김 여사님이 아침 일찍 구급차에 실려 나가셨다고 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아세요? 서울대 병원으로 가신 것 같은데. 영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김 여사님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어머니, 영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김 여사님과 그 옆에 앉아있던 정숙의 눈이 마주쳤다. 정숙의 표정은 영희를 보는 순간 차가워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김 여사님 곁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정숙이 가로막았다. 여기 왜 왔어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서. 가족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나가세요. 정숙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영희는 당황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정수가 김 여사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엄마는 말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정숙은 영희를 노려보며 계속했다. 우리 가족 일에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요? 엄마가 아프신데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나가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진짜 걱정이면 아예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엄마가 왜 이렇게 되셨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에요. 정숙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찔렸다. 혹시 자신 때문에 김 여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닌지 자책감이 들었다.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당연하죠.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딸이랑 사이도 틀어지고.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김 여사님과 정숙 사이를 벌어지게 한 것이 맞다면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엄마한테서 손 떼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소중해서. 소중하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정숙의 독설에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런 곳에서 울면 김 여사님께 더 큰 부담을 드릴 것 같았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영희가 돌아서려던 순간 정숙이 다시 불렀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숙이 일어서서 영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 노리지 말아요. 절대로. 영희는 정숙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경고와 적개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엄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엄마는 외로우셔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진짜 엄마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 하지 말아야죠.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떤 말을 해도 정숙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저는 여사님이 제 엄마 같아서 지키는 것뿐입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엄마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친엄마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말이 돼요? 정숙의 말은 영희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영희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아픔을 정숙이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팠다.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는 게 더욱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엄마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분명 자식 낳을 수 있는 나이였을 텐데 왜 안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남의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정숙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영희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픈 과거까지 들추는 정숙의 말에 견딜 수 없었다. 저는 정말로 그만해요, 정숙아. 그때 침대에서 김 여사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모두 김 여사님을 바라봤다. 김 여사님은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딸과 영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다. 엄마 깨셨어요? 정숙이 급히 김 여사님 곁으로 갔다. 영희야, 김 여사님이 영희를 불렀다. 정숙은 그런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 와봐. 영희는 조심스럽게 김 여사님 곁으로 다가갔다. 정숙이 노려보고 있었지만 김 여사님의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정숙이가 심한 말 했구나.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하지만 영희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거야. 나도 듣고 있었거든. 김 여사님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영희야,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그 순간 정숙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영희와 정숙의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다. 영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여사님께 더 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빨리 나으세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다. 김 여사님을 향한 진심이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보다도 김 여사님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다. 그날 이후 영희는 매일 밤 김 여사님의 안부가 궁금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정숙의 경고 때문에 쉽게 병원에 갈 수도 전화를 걸 수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나마 김 여사님의 회복을 빌 수밖에 없었다. 김 여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 만의 일이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신 지 사흘 만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영희는 김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 할머니를 통해 부음을 전해 들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로 알려주었을 때 영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에 뵙지도 못하고 정숙의 경고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다. 적어도 마지막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다.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문을 가기로 했다. 정숙이 뭐라고 해도 마지막 인사만은 드려야 할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빈소 앞에서 절을 올렸다. 영정사진 속 김 여사님은 생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마지막에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영희는 마음속으로 김 여사님께 사죄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어머니 같은 분을 잃어서 정말 슬프네요. 옆에서 조문을 온 동네 주민이 영희에게 말을 걸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죠? 김 여사님이 생전에 늘 자랑하셨어요. 딸 같은 분이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영희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김 여사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왜 왔어요? 돌아보니 상복을 입은 정숙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영희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요. 인사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영희는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빈소를 나왔다. 그날 저녁 영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영희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유언장 낭독이 있는데 꼭 참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에 영희 씨 관련 내용을 남기셨거든요. 영희는 당황했다. 유언장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가족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김 여사님 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영희는 김 여사님 댁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숙과 정숙의 남편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다. 정숙은 영희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뜯었다.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김 여사님께서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먼저 장례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검소하게 치러지는 장례를 원한다. 과도한 의식이나 허례허식은 하지 말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개인 물품에 관해서는 내 옷가지와 장신구는 정숙이에게 준다. 남편의 유품들도 마찬가지다. 네, 알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이제 재산에 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신중해졌다. 정숙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집중했다. 나는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3천만 원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다만 영희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영희를 위한 별도 조치라니? 영희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의 임대료를 평생 대납할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한다. 매월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 일체를 신탁에서 직접 건물주에게 납부하여 영희가 임대료 걱정 없이 평생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정숙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다시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천천히 읽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되 영희를 위해서는 가게 임대료 대납 신탁을 설정한다. 돈보다 마음을 나눈 이에게 평생 안정을 주고 싶다. 이게 말이 돼요? 친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남한테만 도움을 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유 원장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정숙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가 어릴 때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구나. 나는 그런 네가 안타까웠다. 너에게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었다.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아이들 교육비도 모두 내가 댔다. 그런데도 네가 늘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다. 정숙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반면 영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었다. 아플 때 병간호해주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고 진짜 딸처럼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영희가 평생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손이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영희야, 놀라지 마라.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생각한 결정이다. 너는 나에게 진짜 딸이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가족이었다. 이 신탁으로 내가 평생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씩 나를 기억해다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에겐 이미 마음이 재산이었는데. 영희가 중얼거렸다. 그때 정숙이 폭발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친딸을 놔두고 남한테 그런 혜택을 줘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신탁 설정도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다만 상속인인 정숙 씨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권리가 있지만 김 여사님께서는 이미 생전에 정숙 씨에게 충분한 재산을 증여하셨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증인이요? 누가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병원에서 작성하셨거든요. 정숙은 그제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이런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정말 정숙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더 큰 것 같았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친딸인데.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숙 씨, 저는 이런 것을 바란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럼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저한테 돌려줘요. 저는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를 생각했다면 이런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숙의 울부짖음에 영희의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이것은 김 여사님의 마지막 뜻이었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정수가 원망하지 마라. 너에게도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었다. 다만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영희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대했다. 너희 둘 다 내 딸이지만 영희는 마음의 딸이고 너는 핏줄의 딸이다. 둘 다 소중하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영희는 김 여사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분이 자신을 정말로 딸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영희는 김 여사님과의 모든 추억이 떠올랐다. 반찬 가게에서의 첫 만남부터 병실에서의 마지막 대화까지. 정숙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정숙은 집을 나가버렸다. 남편도 황급히 뒤따라 나갔다. 거실에는 영희와 변호사만 남았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고인의 뜻을 따라야겠네요. 신탁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다음 달부터 임대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영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김 여사님께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남겨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 마음이었다. 자신을 진짜 딸처럼 여겨주셨다는 그 마음 말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김 여사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런 배려까지 해주셨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현실적으로 임대료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영희에게 큰 짐 하나가 덜어진 것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정숙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짐을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어머니가 살던 집마저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정숙 씨도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영희는 정숙을 미워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정숙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보니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정숙이 나타났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정숙 씨, 영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어디 앉으세요. 영희가 의자를 내밀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서 말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죠. 영희는 예상치 못한 정숙의 사과에 당황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유언장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정숙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정말 많았는데 저는 계속 더 많은 걸 바랐어요. 집도 사업자금도 아이들 교육비까지. 다 엄마가 해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죠. 영희는 말없이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다. 반면 당신은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드렸죠. 그게 진짜 효도였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숙이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가 왜 당신을 딸처럼 여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잃어버린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정숙 씨,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당신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진짜 진심으로 대했는데 제가 방해했죠. 정숙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엄마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못한 사랑을 당신이 대신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정숙은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다. 영희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애매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영희는 김 여사님 댁을 정리하러 갔다.
변호사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정숙이 가져가지 않은 것들 중에 영희가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집에 들어서니 김 여사님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희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김 여사님을 생각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영희는 큰 금고를 발견했다. 변호사가 준 열쇠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김 여사님과 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김 여사님 댁에서 차를 마시며 찍은 사진, 영희가 반찬을 싸드릴 때 찍은 사진, 둘이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의 사진들까지. 어머니께서 이런 사진들을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영희는 이런 사진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김 여사님이 언제 찍으셨는지도 궁금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김 여사님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희에게라고 적힌 봉투부터 열어보았다.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아마 너는 많이 슬플 것 같은데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나는 내가 내 곁에 있어준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나에게 너는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른다. 정말로 딸을 하나 더 얻은 기분이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내가 와주고 싶어 했다는 걸 안다. 정수기가 못 오게 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준비한 임대료 신탁이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다오. 그리고 가끔씩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만드는 맛있는 반찬을 먹으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다오. 마지막으로 정수기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도 나름대로 나를 사랑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영희야,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김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다른 편지들도 읽어보니 모두 영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영희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의 첫인상부터 함께 보낸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마치 일기처럼 적어 놓으신 것들이었다. 영희가 오늘도 맛있는 반찬을 싸주었다. 정말 손맛이 좋은 아이다. 영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영희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딸 같다. 하나하나 읽다 보니 김 여사님께서 자신과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었다. 영희는 그 편지들과 사진첩을 소중히 가슴에 안았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며칠 후 영희는 가게 앞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에는 김 여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마이너스 김 여사님을 기리며. 그리고 메뉴판에는 새로운 반찬 하나가 추가되었다. 김 여사님이 사랑하신 찜닭. 김 여사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었다. 첫 손님이 그 찜닭을 주문했을 때 영희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김 여사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맛으로. 사장님, 이 찜닭 정말 맛있네요. 어떤 분을 기리는 거예요?
손님이 물어보자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어머니 같았던 분이에요. 이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좋은 분이 계셨구나. 더 복 받으실 거예요, 사장님. 그 말을 들으며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충분히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님을 만난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었으니까. 저녁에 가게 정리를 마치고 영희는 김 여사님께서 앉으시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김 여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는 여전히 영희의 마음속에 생생했다. 어머니,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찜닭 많이 팔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텐데. 영희는 마치 김 여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내일도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서 동네 분들 맛있게 드시도록 할게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김 여사님의 편지를 다시 한 번 읽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행복감도 느꼈다. 김 여사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임대료 신탁만이 아니었다. 진짜 소중한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이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나누는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이제 영희에게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다. 김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김 여사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었다. 그렇게 영희는 김 여사님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단골 손님들과도 더욱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셨는데 왠지 김 여사님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영희는 그 할머니께 특별히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자주 오세요. 맛있는 반찬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김 여사님의 미소 같았다.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김 여사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김 여사님을 가장 잘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김 여사님께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었다. 김 여사님께서 남겨주신 사랑의 마음과 함께